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철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예, 이번에는 잘 지냈습니다. 되게 부지런하셔가지고 신간이 또 나왔습니다. 네, 차이나테크의 역습. 요거는 이제 중국의 기술에 대한 책. 예, 원래 박사님이 엔지니어 출신이시고 네, IT 기업에서 CEO도 하시고 네, 중국 법인장도 하시고 네, 중국은 어떻게 기술 강대국이 되었나. 차이나테크의 역습. 네. 저도 저희 8월 초에 중국 가서 로봇 박람회도 취재하고 왔는데 네, 진짜 놀랐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건 또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 빙산의 느끼십니까? 일각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차이나테크의 역습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책 프롤로그에도 쓰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의 기술력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듣기 거북해 하시는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많이 느끼시나요? 똑같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항상 그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시진핑의 주구,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중국을 고무 찬양하는 놈,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중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듣죠. 근데 왜 참 우리는 어떤 과거의 시각에 좀 갇혀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죠. 아니, 그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죠. 예. 그런 원인 제공을 중국이 많이 했고, 또 우리나라만 그런 반중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거니까요. 아하. 예, 그러니까 원인 제공은 중국 쪽에서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할 때, 네. 욕하고, 예. 탓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게 이제 제가 중국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이유죠. 그러면 일단 중국의 과학 수준은 또 우리랑 비교해보면 어떤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은 이제 중국보다 뒤떨어졌다. 이거는 어떻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에서 주요 경쟁국과의 과학기술 수준 평가라는 걸 매년 하는데요. 네. 거기서 공식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공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했다. 그 논문 인용 횟수? 이런 걸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논문 인용 횟수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은 사람이 쓰잖아요. 예. 중국은 14억 인구고요. 게다가 1년에 700만 명 정도 되는 이공계가 배출되는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문의 발표 수 이런 걸로는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앞에서도 표현해 주신 게 과기부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이제 중국보다 뒤처진 게 현재 상황인데 네. 역전당했으니 재역전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박사님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쉬울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과학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사실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데요.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서 네. 아직은 미국이 탑입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미국이 1등을 하고 있는 분야의 2등은 누구냐? 찾아보면 다 중국입니다. 1등 미국, 2등 중국. 예. 그런데 일부 중국이 1등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양자통신 이런 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국이 일부 1등하고 있는 그런 영역에서 2등은 누구냐? 미국입니다. 그러면 3등은 누구냐? 이 3등 자리를 놓고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캐나다, 네. 영국 이런 나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혹시 어디 있나요? 한국이 가끔 뜨문뜨문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전 세계 글로벌 과학기술 수준을 볼 때 1등이 미국, 그 턱 밑에 붙어 있는 게 2등. 네. 그 다음에 우리 스포츠 게임에서도 보듯이 1, 2등이 막 앞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3, 4, 5, 6등은 저 뒤에 따로 떨어져 거리를 있는. 어느 정도 거리를 뛰고 뒤에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2위 그룹이 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서 그 2위 그룹에 합류해 보려고 3위 그룹들이 뛰죠. 네. 저희 나라는 그 3위 그룹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1등 그룹에 가까이 가려면 그도 3위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무엇부터 좀 가장 시급하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까요? 우선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나 중국의 특징은 초강대국입니다. 네.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힘도 세요. 그래서 이들은 전 영역 경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전 영역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느냐? 아하. 그건 아마 어렵지 않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전략이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어느 영역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그것이 우리 산업에 더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잘 살게 되느냐.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정부가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의견과 방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하니까 네. 이거는 민관 함께 네. 가야 하는 거고 중국에서도 사실은 이제 과학기술을 만들어가는 것도 역시 사람, 네. 인재다 네. 보니까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신 게 천인계획, 계명계획 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천인계획과 계명계획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천인계획은 이제 중국 정부가 기존에 발표를 해서 네. 대략 2018년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천인계획은 말 그대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탑 수준의 과학자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왜 천인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 그래서 각 지방정부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에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 양반을 좀 모셨으면 좋겠다 싶으면 뭔가를 유인할 유인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연봉을 많이 주겠다. 네. 연구비를 풍족히 주겠다.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겠다. 연구 시설을 제공해 주겠다. 심지어 당신을 위한 연구소를 만들어 주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국가가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이 천인계획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천인계획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게 이제 사람 중심으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수님 한 분 중에서도 중국의 천인계획 대상으로요? 중국의 천인계획 대상자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나는 한국에서 그 연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거기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돈도 주고 연구소도 차려주고 연구비도 많이 주고 많이 준다고 하니까 난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인 코스를 다 밟아가지고 중국에 있는 대학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을 당해서 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또 발칵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계 과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천인계획에서 중국으로 가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큰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테고 또 미국 기업을 위해서 미국 연구개발을 이제 쌓아나가야 하는데 중국으로 가버리면 또 손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서방에서 중국을 대단히 압박을 했죠. 그래서 중국이 이건 너무 다른 나라에 반감을 사는구나. 천인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천인계획 이렇게 떠들지 않고 조용조용히 대학 연구소별로 큰 소리 치지 말고 조용조용히 원하는 사람 데려와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똑같은 건데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한다는 거. 막 북을 울리면서 1000명을 모셔오자가 아니라 그때는 막 조용히 모셔오자. 매스컴에서 막 떠들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조용히 모셔와라. 라고 한 게 계명 계획입니다. 티 내지 말고 네. 조용히 도광양회 같은 거네요. 예. 그래서 저는 저한테 언제 연락이 오나 하고 기다렸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더군요. 예. 그럼 또 이제 막 매국노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랬던. 근데 실제로 이게 개개인의 판단으로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 활동,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또 그쪽에서 내 명예도 인정해 준다 하고 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연봉이 지금 5배, 10배 준다고 하면 뭐 마음은 흔들릴 수 있죠. 예.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당연히 엄청난 또 손실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말라고 할 거면 우리도 그만큼 혹은 그 몇 분의 몇이라도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을 만일 우리가 대우라는 말을 쓰면, 예. 개인적으로 뭐 돈 많이 받고 싶어서 가는 건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대부분 과학자분들이 그런 유혹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연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연구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연구.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연구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고 그걸 하게 해주나요? 그거는 연구소와 국가가 정하기 때문에 예산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연구를 하게 해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연구비죠. 그리고 시설이 있고요. 이거 최근에 제가 이제 아는 그 카이스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중국의 그 양자 컴퓨터 쪽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준 예산이 1조 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 한 개 팀에게요? 예. 1조 원이요? 예. 와. 1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그 생각해보세요. 돈이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 그런가 하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텐센트를 방문했어요. 그 텐센트가 우리는 기업이지만 민간 기업이지만 예. 국가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고 미국이 우리 중국을 기술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니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텐센트에서는 중국의 과학자분들을 제 기억이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50명이었던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냥 돈을 줘요. 우리 돈으로 아마 한 5억에서 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뭐 연구비 정도로. 연구비가 아니에요. 예? 이건 연구비가 아니고. 그냥 인마이 포켓 하라고요?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줘요? 쓰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검찰 쓰는 특활비 쓰듯이. 예. 이게 막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얼마 사야 되는지 영수증이 나와야 되고 이러면 막 급하게 뭐 확보해야 된다거나 돈 주고 사는 게 좀 힘들다거나 하여튼 그 소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연구한다고 하면 오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쓰세요. 그러니까 그 큰 돈을 쓰는 건 국가 예산으로 제공을 하니 우리 기업은 기업이 잘할 수 있는 거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겠다.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드리겠다. 그러니 영수증 처리 안 되지만 연구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써주세요.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다르네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흉내 낼 수도 없는 거고 그만큼 뭐 중국에는 돈이 많고 기업들의 단위도 이제 너무나 이제 다르니까 엄청나긴 한데 저희 작년인가 출연하셨던 한 분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막스 플랑크 연구소. 네. 거기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래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다. 연구에는 딴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 뭐 행정도 해야 되고 뭐 말씀하신 뭐 그런 뭐 증빙 처리라든지 뭐 하나 예산 하나 받아오려면 뭘 해야 되고 되게 많은데 아니면 하기 싫은 연구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근데 거기는 그냥 하고 싶은 연구 다 하게 해준대요. 그거 딱 하나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리커창 총리가 미디어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과학자들한테 행정 처리 좀 하라고 하지 마. 과학자는 연구를 해야지. 왜 그 사람들한테 보고서 쓰고 뭐 이 돈 왜 썼어요? 저 돈 왜 썼어요? 이 보고서네, 주간 보고서네, 월간 보고서네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야, 그거는 따로 사무원 보내가지고 따까리를 시켜. 이 리커창 총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예요. 마치 따까리가 중국어인 것처럼. 네. 예.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연구자에게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네. 돈뿐만 아니라 뭐 저 같은 속물은 이제 돈만 생각하겠습니다만 또 연구자분들은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이게 또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중국 과학자들한테만 이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 과학자들도 유치를 많이 해요. 한 가지 사례가 뭐냐면 일본에 있는 교수도 아니에요. 조교를 인바이트해서 중국의 연구소에 와서 연구를 하도록 한 사례도 있어요. 큰 돈 주고요. 뭐 지금 1조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상당한 돈을 주고 원하는 연구를 하게 하고 원하는 설비를 쓰게 하고 집 제공하고 해서 그 사람이 당연히 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일본 대학에서 자기는 조교가 내가 무슨 프로젝트 연구 과제 하고 싶다고 해서 펀딩도 안 되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시설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 원하는 연구를 하려면 원하는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갔죠. 일본 사람들 많이 가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들이 또 중국을 향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라에서는 또 반발을 하겠지만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의사보다 오히려 과학자 되는 게, 공대 가는 게 훨씬 더 큰 부자 될 수 있다고. 네. 그 다큐멘터리를 저도 봤습니다. 예. 봤는데요.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거액의 연봉을 받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죠.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의사가 거의 한 공무원 정도 수준밖에 못 공무원이 받는다고. 아니라 예. 전통적으로 중국의 의료 체계는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한의사 체계와 양의사 체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되어 있고요. 어허. 그리고 그 의사의 원래 사회적 그 대우라고 그럴까? 예, 위치가.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이 사람한테 큰 돈을 줘야 되겠다 의사니까 이런 의식이 원래 없었고요. 최근에 와서야 사람은 많아지고 의료 수요는 커지는데 아하. 의료기관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병원에 잘 보여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최근에 와서 이제 의사의 사회적 뭐 신분 상승이랄까 뭐 이게 이루어진 거지, 원래 그렇게 그 고액 연봉 받는 직업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한국의 의사 네. 선생님은 중국에서도 좀 일을 하다 오셨는데, 네. 중국에는 진짜 의대 가기 쉽다고, 그러니까 좀 과장을 하신 거 같은데 뭐 책 요만한 거 몇 권만 보면은 갈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이제 물론 중국 내에 아주 유명 대학의 유명 학과도 있지만, 사실 그 지방 같은데, 농촌 같은데 가도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는 과거에는 비교적 그렇게 엄중한 교과 과정을 갖추지 않은 데서도 이제 의사가 배출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보는 그 위치, 지위, 인식이 네. 우리나라랑은 또 엄청나게 다른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우리는 의대로, 중국은 공대로 네. 이렇게 가는 거고. 저희가 이 차이나테크의 역습이라는 이철 작가님의 신간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보면 이제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 하면, 특히 중국의 기술 하면은 뭔가 짝퉁, 베끼기, 예. 남의 기술 훔쳐오기. 특히 이제 저희가 중국의 과학기술 콘텐츠를 다루는 그 댓글에 보면 빠지지 않고 저거 기술 훔쳐간 거. 그럼 거기 또 중국 분들이 한자로 댓글을 답니다. 네. 막 반박을 해요. 네. 그런 인식은 아직까지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과학기술에서는 지식재산권 특허 정말 중요하잖아요. 예. 요즘은 어떤가요, 중국? 중국도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엄청나게 합니다. 잘 납득을 안 하실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0몇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대기업이 테크 자이언트들이 기술을 개발했는데, 네네네.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모방해서 짝퉁을 만듭니다. 그건 거꾸로네. 우리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제품을 대기업이 탈취하는데, 그렇죠. 중국은 대기업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짝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정도의 시스템과 돈을 투입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명성이 생겨야 이제 그걸 하는 거고요. 아하. 네, 그럼 그게 나오면 곧바로 카피 제품이 돌아다녀요. 근데 원래 샤오미도 막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샤오미가요? 샤오미가 베낀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베꼈다는 게 법이나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했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런 적 없죠, 샤오미는. 네. 근데 이제 샤오미가 애플을 흉내내는 건 그건 사실이고, 그런데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나는 남의 해놓은 것 중에 좋은 거가 있으면 그걸 베끼는데 주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스티브 잡스도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그걸 베끼지 못하게 했으면 네가 그 지재권 등록을 하든지 이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한 10몇 년 전부터 자국 기업의 기술을 남이 카피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베끼니까. 베끼고 또 중국 제품을 카피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야, 격세지감이 있네.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 기술을 카피해 왔는데, 예. 이젠 중국 내에서 카피를 하고, 예. 중국 거를 해외 기업이 카피하고, 예. 이제 좀 중국도 그 맛을. 그러니까 중국 이제 테크 기업들이 아니 이런 식이면 나 기술 개발 안 할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남의 상황을 좀 이제 이해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우리가 드디어 우리 기술이 돈이 되는 이런 시국이 왔구만. 그러면서 그때부터 중국 정부가 지재권 관리에
엄청나게 힘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지재권 관리 열심히 잘하고 있고 지재권 거래 시장 같은 것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아하, 특허 사고 팔듯이.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구소 같은 데 다니면서 꼽을 쳐놓은 아이디어 특허 좀 내. 예, 이렇게 그 연구소 가면서 연구원들한테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아, 어디 새로운 기술 없어? 그렇죠. 어디 논문 새로운 거 없어? 이런 식으로? 뒤로 꼽을 쳐놓은 거 있지. 야, 등록해. 그건 네 기술로 인정해 줄 테니까, 등록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등록해서 뭐 해요? 야, 회사 만들어라, 회사. 기술 있으면 창업하세요. 막 이렇게. 기술 있잖아. 야, 좋은데, 창업해. 나 돈 없어요. 돈? 투자해줄게. 너 그 기술 가져와봐. 그 다음에 요 기술을 평가해주는 평가기관을 만들었어요. 기술평가기관. 네. 국가기관이죠. 네.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제 그 지재권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해요. 요거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예를 들어 한국 돈으로 이거 한 100억 가치가 있는 지적재산권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술 그렇죠. 예. 뭐 해가지고 기술보증보험. 예, 기술 가지고 보증도 받을 수 있고. 보증받을 수 있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저도 그걸 해봤는데요. 까다롭죠.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금융기관에서 콧방귀도 안 찍힙니다. 그거. 최대한 어떻게 좀 보수적으로 산정하려고 하죠.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 기술을 가지고 삼성이 사준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지. 중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해서 그 기관에서 이건 100억 이렇게 평가를 해서 증서를 딱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럼 이 증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나 이거 담보로 해서 이거 100억 담보니까 60억만 빌려줘. 그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100억을 그 담보 금액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은행이 딱 붙잡고 나는 이거 100억 잡아줄 수가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소리 하면 고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 자체가. 네,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없어도 기술평가기관에서 그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 증서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벤처 캐피탈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러면 금융기관 쪽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뭐 종이 한 장 받았는데 이게 100억의 가치라는데. 이게 정말 100억 말이 100억이지. 이게 100억이 정말 돼서 돌아오려면 이게 어느 세월에. 그렇죠. 그게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금융기관들이 이거를 다시 딴 데 되팔 수 있도록 또 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재보험처럼. 그렇죠. 이게 유통이 돼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도 분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리스크 분산도 되고 이걸로 ABS 같은 것도 발행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리스크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그렇죠. 거 발행을 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서 이걸 또 그러는데 이걸 잘 안 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또 사주고.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신용보강이라고도 그렇죠. 하는데 누군가 야, 못 믿겠어? 그럼 내가 보증 서줄게. 네. 그러니까 기술도 보증하고 네. 이 보증서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면 이걸 바탕으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든든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돈이 돌도록 만드는.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기는 한데 조금 더 과감하다는 거예요. 과감하게도 하거니와 이게 좀 무서운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적용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이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 경제를 도입한 국가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한 시장, 자본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걸 억지로 하면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수 있게 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중국은 당이 공산당이고 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고 네. 경제는 사실상 자본주의죠. 예. 하이브리드. 그래서 더 헷갈리는데. 근데 철저하게 기업들을 육성하고 이쪽은 그냥 자본주의를 따라간다라는 거. 아니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시장 경제를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네. 헷갈린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인재 유치 이야기도 했는데 산업적으로 보면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특히 우리나라 막 반도체 인재, 디스플레이 산업 인재들이 연봉 막 3배, 5배 받고 중국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은 별로 안 데려가죠. 인재 거기 많으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한국에서 가져올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요. 이쯤에서 또 악플이 달리겠네. 그래요?
왜 그렇지? 이런 이야기 되게 불편해 하실걸요, 많은 분들이. 기술 수준 자체가 이제는 중국이 높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면 더 욕먹을 얘기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제가 다음 주에 중국에 이제 그 출장을 갑니다. 예. 저도 좀 조사할 게 있어서 취재하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 핫하다는 AI, 로봇 뭐 이런 쪽 만나려고 많이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AI, 로봇 뭐 이쪽 업계에 지금 그 한국 사람은 만나지 마라라는 그런 말이 돌고 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다른 나라하고 좀 한국은 경우가 좀 틀린 것이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요즘 뭐 만나자는 데가 많대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무슨 협력을 한다든가 뭐 자기네 제품을 산다든가 그러겠다고 말은 해놓고 정보만 빼가려고 하지 실제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만나자고 하면 만날 필요 없다. 와, 이게 참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중국한테 하던 얘기죠. 또는 일본이 우리한테 하던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 왔어요. 혹시 제가 아는 분하고 같이 가시는 거 아닙니까? 저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 딥시크 비롯해서 예. AI 기업들, 예. 특히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탐방을 많이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요즘에 또 뭐 중국의 과창판 열기 엄청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잘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돼. 네. 한국 사람들 안 돼. 야, 이게 시대가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벌써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아직도 대다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중국을 한참 후진 국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큰일 났다. 이제는 과거에 연봉 뭐 3배, 5배 받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진짜 옛날 얘기가 된 거네요, 이제는. 사실 그 일부분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중국의 그 TCL이라는 전자회사에 거기에 이제 CIO 그러니까 정보 시스템 하는 사람으로 일한 적이 있거든요. 네. TCL 지금 엄청 커졌죠. 원래도 컸고. 원래도 컸습니다. 원래도 컸고요. 원래도 컸고. 예. 거기가 가전하고 예. 뭐 다 하죠. 예. 뭐 이제 가전 특히 텔레비전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휴대폰 같은 거 하고 뭐 이제 그런 전자 회사인데 예. 제가 갔을 때 TCL이 인력이 뭐 글로벌로 다 합치면은 거의 10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 본사 건물에서 보면 맞은편에 그 빌딩이 있어요. 거기에도 CIO가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친구는 중국 사람이에요. 연봉은 저의 10배. 예? 연봉은 제 10배였어요. 아니 근데 이철 박사님이 원래 삼성 임원 출신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잡 마켓에서 저는 뭐 삼성 뭐 이런 정도는 안 되는 그래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 SDS인가요? 예. 중국 법인장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도 예. 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국의 특징인데요. 이 사람에 대한 대우를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보다 그 연봉이나 이런 급여가 낮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는 좀 특별해. 얘를 좀 데려와야 되겠어. 우리한테 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10배 아니라 20배도 주는 겁니다. 이게 중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자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필요해. 필요하다면 10배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반도체 기술 엔지니어를 보면 네. 몇 가지 특징이 있죠. 40 넘어가면 잘리고 뭐 50대 넘어가면 뭐 네. 정년퇴직 뭐 이런 거. 네. 그러면 잘린 다음에 이 사람의 선택지가 좋기는 미국 회사 가면 좋죠. 그래서 미국 회사에 취직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 되죠. 주변에서 다 축하해주고 네네네. 주변에 부러워해주고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못 간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동종업계에 취업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말은 동네 골목길에 들어가서 치킨 튀겨야 된다. 한국에서 엔지니어의 종말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똑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TSMC에서 일하다가 이제 잘려요. 그러면 이제 동종업계 가지 말라는 그런 인사 계약이 대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건 그래서 그게 3년간 못 간다. 그러면 3년간 돈을 줘요. 매달. 물론 과거처럼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멀쩡한 사람 보고 취직할 수 있는데 취직하지 말라고 하려면 뭐라도 챙겨줘야죠. 그러니까요. 최소한 생존을 위한 어떤 성의 표시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임원이었어도 뭐 노동자니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네. 이거를 제약시키려고 하면은 예. 합당한 보상을 줘야 하는 거고 또 이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예. 3년 동안 재취업 금지라고 하는 건 이 예. 기업의 기술력을 또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업망이라든지. 예. 근데 이게 이 보상을 주고 보호하는 거랑 예. 보상도 안 해주는 거랑 예. 이 뭐 천지 차이인 다르죠. 거죠. 근데 미국 갈 땐 왜 얘기를 안 하죠? 얘기 안 하다가 중국 가면 막 난리를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제가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일하는 한국 엔지니어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네네. 한국 사람들끼리도 본명을 얘기 안 한대요. 하도 손가락질하면서 저 민족의 배신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면은 그냥 뭐 한국에서 오셨다면서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탐이라고 부르세요. 뭐 저 존이에요. 뭐 이제 그런답니다. 그래서 좀 거기는 씁쓸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중국에 계신 한국 엔지니어 분들은 공통적으로 과거를 묻지 말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저물어 가는 이야기고. 그나마 그렇게 팔렸지만 이제는 팔릴 리도 없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기술 인력의 중국 유출 이젠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아마 내년에 시작되는 15차부터는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인력의 한국 유출을 걱정하지 않을까 하는 농담입니다. 예. 미국이라든지 좀 선진국에서 공부를 하고 네. 중국으로 다시 넘어가서 중국에서 창업하는 네. 중국 유학생들이 또 꽤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트럼프도 뭐 하버드 내에 있는 막 중국인들 때문에 예. 뭐 엄청나게 막 미국 내에서도 막 논쟁거리가 예. 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예.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부해서 복귀해서 창업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늘고 있나요? 네, 엄청나게 많죠. 그걸 이제 중국말로는 하이웨이라고 하거든요. 해외에서 돌아오는 해귀, 네, 해외 귀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어렵게 유학 떠나가지고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학위를 하고 그럼 거기서 좋은 일자리 얻어서 주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미국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여의치 않는 상황으로 자꾸 가고 중국은 고도 성장을 막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 대학의 공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미국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잡마켓에 가보면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딱 오면은 너도 나도 모셔가려고 하고 대우가 확 올라가고. 네, 대우가 팍 올라가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2년간 사무실 공짜 뭐 이런 건 보통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창업해서 미국에서 경쟁하기는 빡세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당시만 해도 중국에 와서 그 기술로 뭔가를 만들면 쉽게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인기도 얻고 자금도 많이 오고 사주는 사람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창업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학 박사까지 하고 온 어떤 정말 뭐 천재가 창업을 한다. 이런 네. 막 이제 스포트라이트 받고 그렇죠. 투자 받기도 쉽고 예. 그다음 다 자기 동네가 있잖아요. 고향.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인데요. 네. 서산에 가서 창업 안 하거든요. 그렇겠죠. 뭐 그렇겠죠. 서울에서 창업을 하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나하고 경쟁하던 중국 친구, 그 녀석이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창업을 하면, 난 저 친구하고 같이 곧바로 경쟁하면 좀 빡센데? 그럼 나는 저 서안으로 가서 해야 되겠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 있고 자기 친지가 있는 고향 땅에 가면은 그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해줘요. 그 지방정부라고 표현하신 그 지자체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가 정도의 그렇죠. 사이즈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 소비시장도 그렇고. 예. 중국의 젊은 세대 뭐 주링허우, 링밍허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링허우가 90년대생, 예. 링밍허우가 2000년대생. 예. 좀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좀 다릅니까? 거기서도 뭐 이렇게 막 Z세대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네. 방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링호 이전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을 가면 그 현지에 안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말씀하신 이제 조링이나 링링호 같은 경우에는 창업 환경이나 취업 환경이 중국 쪽이 더 나은 거예요. 젊을수록.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돌아와서 이제 이슈가 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중국도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해서 더 봐주는 거 없어요. 이제 많이도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고. 예. 또 그 중국 내 교육 수준도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딥시크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해외 유학파가 아니고 예.
중국 내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라 해서 또 화제가 됐잖아요. 예, 이 딥시크는 여러모로 연구 대상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연구 대상이지만, 그러니까 딥시크는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에게 희망을 던져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딥시크 멤버들이 사상적으로 공산주의 신봉자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넘어서요? 사회주의라고 막 얘기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빨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테크를 한다고 해서 뭐 미국을 좋아한다든가 흠모한다든가 이런 게 없고 우리 붉은 정신으로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을 위해서 일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유학파가 아닙니다. 예, 예. 근데 유학파가 아닌 것이 요즘은 중국 대학이 워낙에 또 좋아져가지고 굳이 그 미국 유학을 갈 필요가 없는 것도 안 있고요. 가도 되는. 또 하나는 중국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팍팍 밀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월반 팍팍 시킵니다. 그러면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 칭화대학이나 베이징대학 같은 최고 명문대학을 들어가지 않겠어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은 한 16살이면 들어갑니다. 고영재급 애들 기준에서는 영재급 안에서도 빨리 들어가는 애들이 15살에도 들어가고요. 조금 늦으면 17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에 나오는 몇몇 이야기가 아니라요. 좀 똑똑하면. 예. 지금 부주석하고 있는 호춘화도 17살에 베이징 대학 입학했죠. 그게 이거 옛날 표현인데 천재소년 두기처럼 예. 너무 공부를 잘해서 막 예. 정말 저 친구들 수준이 안 맞아서 그 친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반에서 1등 할 정도, 학교에서 막 몇 등 안에 들 정도 되면은 예. 바로바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막 여러 명들을. 그 중국 스케일에서 예. 뭐 반에서 1등은 이건 제 스케일에서. 예. 제 스케일에서. 예. 반에서 1등이 대단한 거거든요. 예. 그렇진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성에서도 이 주목을 끌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한 성이 뭐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데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예. 근데 너무 쉽게 여기에 봤나, 저는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우리나라에 만일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해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16살에 대학을 가요. 그럼 이 친구가 대학을 4년 동안 다녀서 졸업할까요? 빨리 졸업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빨리 졸업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16살에 입학해가지고 한 3년에 대학을 졸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럼 19살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박사 따는데 3년? 이야. 그럼 22살이면 박사예요? 박사예요. 그것도 세계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대학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5개인가? 그렇게 되죠. 중국이 있고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그러면 22살에 박사가 되면 이 친구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애가 이 22살까지 해서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대학에서 박사까지 따는 코스를 택할까요? 아니면 영어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갈 생각을 할까요? 22살에 뭔가 창업할 것 같은데요? 그죠? 22살에 나와서 그래서 딥시크의 그 AI 개발했던 친구 중에 그 여자 젊은 친구가 하나 있었죠. 네. 그 친구가 나이가 30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젊은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참긴 뭐가 젊어요. 21, 2살이면 박사가 돼서 30살 되면은 그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8년간을 연구를 했는데 뭐가 그렇게 어린아이 보듯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중국의 하이테크를 하고 있는 그 뛰어난 친구들이 그런 커리어를 가진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나온 글 중에 딥시크에 입사 면접 보고 온 친구가 나 딥시크 면접 봤는데 이랬어 이래가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어요. 딥시크 면접 후기? 예, 그렇죠. 딥시크 면접 후기. 그래서 이 사람도 박사예요. 예. 예, 이 친구도 박사 따가지고 거기 딥시크 면접을 보러 딱 갔더니 한 7, 8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 양현양인가 회장이 그 한 구퉁이에 쭈그려서 앉아 있고 거기 나온 친구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딥시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박사 논문 들고 앉아가지고 디스커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어프로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렇게 선택의 길이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방향은 포기하고 이 방향을 선택한 거냐?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 그래서 자기 지도교수, 지도교수 몇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질문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대답을 하는데 혼이 다 빠지더라. 그러면서 여기는 무슨 명문대학 박사 임내해가면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당신이 진짜 자식이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면 와라. 와. 보통 사람은 못 견딘다. 그렇게 썼어요. 예, 그게 면접 후기예요. 그게. Y스트림 면접 때는 MBTI 이런 거 물어보고 지원자는 야근이 많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거 예. 차원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을 앉아서 그 대답을 했는데 머리가 빠개는 줄 알았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있고 공부를 또 많이 한 친구들이 또 빠르게 사회에 나와서 도전이란 걸 시작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천재들이 오는 곳이지 예, 예. 박사 나부랭이가 오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박사 학위는 학위일 뿐. 나부랭이. 저도 박사 있습니다. 나부랭이. 별 말씀이에요.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만큼 또 치열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박사 같은 그 호칭은 다 과거의 호칭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당신이 얼마나 그 전문적인 능력과 해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박사라는 학위가 거의 모든 걸 대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 뭐 한 번 박사는 영원한 박사, 무슨 그러니까요. 박사님 이렇게 해서 네. 그 사칭하는 사람도 많고 예. 짜장 박사도 있고. 예. 회심의 일격인데 아무도 안 웃으실 것 같다. 짜장 박사에서는. 그러면 차이나테크가 어느 수준까지 와 있길래 그런 건지 뭐 예. 대강이라도 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맨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과기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11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했다. 네. 인정을 했는데 그 많은 추월을 당한 것 중에 박사님이 보시기에 예. 이거 너무 뼈 아프다. 예. 이것마저 우리가 추월당하다니 네. 제일 안타까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흥이 들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동안 현장에서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렇게 중국이 노력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 한국 사회가 모르고 있다는 게 답답한 거지. 뭐 특정 분야가 특별히 아쉽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산업,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안타깝다라는 취지시네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뭐 인재라든지 예. 뭐 연구개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건데 일단 뭐 산업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디스플레이도 사실은 따라잡혔죠. OLED 빼고는 뭐 LCD 이런 건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안 되고 철강화학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초격차로 남아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반도체 초격차는 네.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근데 초격차라는 말은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초격차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메모리 기술과의 격차가 정말 초격차인가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턱끝까지 쫓아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그 메모리 기술, 중국 기술의 일부는 삼성전자가 사다가 쓰고 있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뭐였죠? 적층 방식 그 기술? 중국에 라이선스 주고 삼성이 도입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지금 HBM4에서 그거는 중국에서 지금 전혀 못 만들고 있죠. 그런데 이거가 사실 삼성의 기술이 굉장히 높고 중국의 네. 기술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과연 그 이유가 아니면 예. 엔비디아의 기술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인가?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가 산업 기술에서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만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그 특허 건수라든가 논문 건수가 네.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이 건수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1인당 건수로 계산하면 한국이 제일 많아요. 세계 1위예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삼성 뭐 이렇게 대기업 한두 개 제끼면 야, 등수가 팍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그 한국의 기술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삼성, LG의 기술이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분야에 우리 잘하고 있지 않냐. 예.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접촉하는 하이텍 얘기는 전부 우리가 잘하는 얘기만 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이나 SK가 네. HBM 메모리를 잘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네. 누구한테 팔죠? 누구한테 팝니까? 뭐 대만 기업 통해서 미국 기업으로 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HBM 메모리를 사주는 거는 대만의 TSMC입니다. 네. TSMC는 그걸 미국 기업에 파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미국 기업은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네. 많을 것 큰 같은데 손이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면서 그걸 쓰고 예. 그럼 엔비디아 GPU를 사가는 기업은 그 엔비디아 GPU로 뭘 만드나요? AI를 만드는 거고. AI를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그 서버를 만듭니다. 예. 그럼 그 서버를 만들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 외로 들어가는 것들, 뭐 전원 장치도 들어갈 거고, 네. 마더보드도 있어야 될 예, 거고, 예. 뭐 열 처리도 해야 될 거고, 냉각도 해야 될 거고, 그 클러스터에 뭐 통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런 건 우리나라 어떤 기업이 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뭐 원전이나 뭐 전력기기, 송배전 쪽에서는 좀 합니다만. 그래서 보시면 그거 다 대만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디어나 우리 뉴스가 그건 대만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는 안 하죠. 그런 거 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AI 주변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만 쪽 기업들이 많이 한다는. 그 대만 기업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보다 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기술 분야는 몇 개. 우리는 맨날 그 텔레비전이나 미디어로부터 우리 기업이 잘하는 또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기업 몇 개의 뉴스만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기술은 뉴스에 안 나오는 기술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건 우리나라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죠. 예를 들어 우주항공이다. 뭐 우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술, 뭐 누리호,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럼 중국은 뭐 70년대, 70년대부터 인공위성 날렸는데 그거는 뭐 기술도 아니고 중국의 과학기술은 수준이 낮고 우리는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주정거장 지어놓고 밥 먹듯이 도킹하고 있고 이런 거 뉴스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인공위성 같은 거를 쏘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 달에 3-4건 정도 발사해요. 자주 쏜다는 거죠. 예. 한 달에 3-4건이라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쏘는 거거든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로켓이 위성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지금 그걸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어렴풋하게 우리가 아무려면 뭐 중국보다 기술이 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그 우주과학 기술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우주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바다로 가봅시다. 네, 바다 심해로 들어가는 기술. 예. 중국은 심해 잠수정이 마리아나 해구로 들어갔어요. 네, 수십만 미터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근처나 가봤나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면 땅 밑에는 가봤나요? 중국은 만 미터 아래로 내려갔어요? 우리 못 가봤습니다. 근처에도 못 가봤어요. 근처에도. 그렇게 근거 없이 그냥 우리가 잘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뛰어날 거야. 우리 기술 수준이 높을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또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현재 있는 사실. 네. 좀 우리가 눈을 뜨고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예. 이런 취지이신 거고. 아까 그 중국의 우주과학 기술 잠깐 말씀해 주셨고 네. 그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베이더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베이더우. 네. 네. 이게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리는 스타링크? 그 네. 비슷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인공위성인가요? 그러니까 베이더우는 우리 한자말로 얘기하면 그 북두칠성의 북두예요. 네. 이거는 그 미국으로 치면 GPS 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산 그 휴대폰이나 중국산 내비게이션에는 미국의 GPS 위성을 쓰지 않고 지금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을 써서
지금 GPS 같은 이름. 위치 기반 기술.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예. 미국의 GPS는 그게 올라간 지가 수십 년이 됐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옛날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밀도는 뭐 대단한 거지만 지금 중국이 올려놓고 있는 몇 년 전에 이제 완성을 했는데 베이도의 정밀도는 군사용이 있고 상업용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업용의 경우 정밀도가 오차가 2cm 이내예요. 2cm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내비게이션 보다 보면은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옆길 가는 거로 나와. 이런 가끔 상황이 오차가 가끔 나죠.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건 오차가 최소한 몇 미터 이상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차가 2cm 정도 이내로 난다는 거는 옆길 가고 있는 걸로 나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정확한 겁니다. 물론 이제 GPS도 요즘에 이제 보정하는 기술로 좀 이렇게 촘촘하게 한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미국의 기술이고 당연히 네. 이제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고 네. 우리는 그걸 같이 쓰고 있고 네. 중국은 아예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제 쓰고 있다라는 거. 네, 자체적으로 했죠. 와. 그리고 이제 중국이 깜짝 놀란 게 스타링크를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스타링크 그 자체에도 놀랐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통신망이 파괴되더라도 그렇죠. 그 통신으로 막 드론을 날릴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미사일 통제하고 이런 통신을 또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하니까 그 이게 군사적으로 활용됐을 때 얼마만한 위력을 가져온다는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스타링크를 두 가지 방향에서 기술적으로 추적을 하는데 하나는 필요한 경우 스타링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군사기술. 또 하나는 우리도 스타링크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소위 그걸 저위도 위성이라고 이제 부르죠. 예. 저위도 통신위성. 이거를 민간 기업이라는 형식으로 두 군데 회사에서 각자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회사인 지리자동차에서 자동차용으로 자기들 지리자동차가 전 세계 어디를 다니든지 이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직이 위성을 쏘아대고 있는데 첫 번째 그 두 위성은 중국 정부가 그 통합을 시켰습니다. 낭비다. 국력을 낭비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경쟁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거의 일주일에 하나꼴로 올라간다는 것 중에 크게 중국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는 뭐 탐측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아무래도 군사 위성. 결국에는 군사용으로 쓰겠죠. 또 하나가 바로 이 저위도 통신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국 정부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예. 두 가지 방향으로 다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타링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스페이스 X 때문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재활용 로켓이 돌아가니까 그 발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엄청나게 낮췄죠. 네. 근데 중국은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그 로켓을 쏘고 버리니 그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 스페이스 X에 해당이 되는 재활용 로켓을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상당 부분 또 그 성공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착륙까지도. 근데 사실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죠. 지금은 몇백 미터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성공하는 수준.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좀 멉니다. 그러나 중국은 안 할 수가 없죠. 미국과 한번 군사적으로 싸우게 됐을 때 만약 이것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가 당하면 순식간에 다 당할 테니까 말이죠. 그 대신 스타링크를 날려버리는 그 군사기술은 개발이 완료됐어요. 어떻게 뭐 미사일 쏴세요? 미사일을 쏘는데 일종의 그 핵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일종의 핵폭탄을 만들어서 위성궤도에 올린 다음에 그걸 폭발을 시키는데 강력한 전자기파와 원자력이 지구 쪽으로는 안 내려오고 그 반대 우주 쪽으로 크게 분산해서 날아가가지고 그 반경 안에 있는 위성들이 모두 불능시켜버리는 그런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개발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도 알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일론 머스크도 알겠죠. 그렇죠. 공개된 건데요. 근데 그만큼 저것이 나중에 군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 또 대응하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그 우주정거장, 네. 텐궁, 네. 이게 뭐 하늘의 궁이라는 뜻입니까? 그렇죠. 천궁. 예. 하늘의 궁전. 예. 텐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도 이미 있고, 그렇죠. 거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예. 뭐 화물선도 쏘고 도킹도 하고 뭐 물건 내리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두세 달 간격으로 우주인이 바뀌어가면서 지금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ISS처럼.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미생물은 당연하고, 예. 예전에 원숭이 실험을 거기서 하려다가 좀 논란이 됐었고, 네. 최근에는 생쥐 실험한다 하더라고요. 네. 뭐 수백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실험의 내용이 좀 산업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실험 쪽으로 지금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아, 뭔가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예, 것들이요? 예. 그것도 그러면은 나중에 뭔가 경제적으로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준비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군사적인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것도 특히 이제 우주과학기술, 우주개발은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중국 정도밖에 못하는 걸 테고.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된다라는 예, 거고. 예. 우주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예, 또 이제 항공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항공기술도 사실은 대부분 군사적으로 맞닿아 있고, 그렇죠. 중국도 뭐 이렇게 제2 무슨 시리즈라고 해서 스텔스기를 네, 선보이는데, 예, 또 한켠에서는 그 스텔스 기술이 미국보다 너무 떨어진다. 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예.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그걸 모르는 거죠. 아, 그럼 공개가 안 되는 군사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스텔스기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스텔스성이 높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는 이제 스텔스기 근처를 지나가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다. 뭐 이런 건데 저희 같은 민간인이 알기는 이제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중국의 스텔스 기술은 미국만 못하다.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 스텔스를 탐지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네. 자국의 스텔스 기술보다 미국의 스텔스 기술을 그걸 탐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스텔스 탐측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 다 공개되는 건 아닌데 지금 몇 가지 공개된 거를 보면 네. 하나는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여러 위성을 지금 중국이 쏘아놨잖아요. 예, 예. 이걸 이용해서 미국의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는 잡기 힘드니까 예. 위성으로요? 예. 그러니까 스텔스기가 이 대개 정면에서 날아오는 레이더파를 난반사시키든가 그렇죠. 뭐 흡수하거나 흡수하거나 해서 스텔스성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스텔스 전투기를 위성 높이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커다랗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위성에서 그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아래로 발사하는 전파가 이 그 스텔스 전투기의 그 위에서 아래로 부딪히는 전파가 반사하는 것을 그 탐측해서 그걸 잡아내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고요. 또 하나 개발한 기술은 예. 스텔스 기체 자체는 탐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스텔스기가 쫙 날아가면 예. 그 엔진이 뿜어대는 열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뒤에 남는 열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공기 열이 고열이 생기는 거를 탐측해서 스텔스기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를 발견하는 이제 그런 기술도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이게 진짜 막 쫓고 쫓기는 예. 엄청난 기술. 예. 산업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자면, 예.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중국 갔다 와서 길거리에서 어떤 차들이 돌아다니나 막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네. 뭐 글로벌 메이커들 다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차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당연한 건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한국산 뭐 갤럭시 같은 이제 스마트폰은 거의 점유율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예.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한국산 스마트폰 자동차 보기는 완전히 이제 힘든 시기일까요? 다시 점유율을 찾는 것도 어려울까요? 단기간 내에는 어렵겠죠. 예, 단기간 내에 어려울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나 되려나 점유율이 현대자동차는 지금 1.5%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인지도가 현재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다시 되찾기는 어렵고 특히 뭔가 첨단 기술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또 산업이나 제품으로 이어졌을 때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많이 걱정되는 게 네. 뭐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네. 근데 사실상 이게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뭔가 팔면서 무역 흑자를 낼 수 있는 건 갈수록 줄어든다. 네. 거의 반도체 정도가 이제 남아있고 네.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네. 우리는 중국에게 무역 적자를 보고 네. 원재료는 어쩔 수 없이 히토류가 됐든 뭐가 됐든 사서 써야만 하고 네. 우리가 팔 거는 점점 더 네. 없어져 가고 네. 근데 그 시대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선택한 길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예. 중국에서 그 왕치산이라는 예. 특사로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네. 당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두 나라의 공급망을 한번 잘 좀 맞춰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내 속에 네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발칙한 놈 봤나 뭐 이래가면서 짱깨가 말이야 뭐 이것들이 뭐 이래가면서 많은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말뜻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대척 구도를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미국 없는 세상에 대한 준비를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럼 미국을 제외해서 제외한 산업망과 기술 공급망을 만드는 데서 한국이 같이 파트너가 되어다오. 라는 뜻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뭐였냐면 대꾸도 안 했어요. 예.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협력을 가져가 봅시다. 라고 했더니 대꾸도 안 하는 나라였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한국을 믿고 한국을 주요 공급망의 사슬에 넣을 수가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제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주요 공급망에서 배제된 나라니까 뭐 핵심 기술이나 핵심 제품군은 사용할 수가 없죠. 만일 배제할 수 없는 게 있다면 중국은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그걸 국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중국과 너무 가까이 지낼 수도 없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는 어차피 이제 미국과 조약 관계니까 같이 가야 하는데, 네. 뭐 3,500억 달러, 뭐 거의 이제 달라는 식으로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네. 우리가 또 다 줄 수도 없고, 예.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네.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예상을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 높은 분들은 그걸 예상하셔야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셨어야 됐고, 또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상에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안미경중이 됐든 뭐가 됐든 과거와 같은 연속성상으로는 일할 수가 없다. 그 환경은 이미 깨졌다. 그건 틀림없죠. 좋든 싫든. 좋든 싫든. 그 현실이죠. 미국하고도 옛날처럼 무역하고 협력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렇죠, 이제는. 중국하고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잘못은 아니죠. 그것은 미국과 중국 큰 나라들이 자기들 국가 운영을 해가면서 자기들 국익을 쫓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그 영향을 입는 쪽에 있죠. 네. 다만 우리는 그렇다면 가만히 있었어야 됐느냐.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나갈 거라는 걸 예측했어야 되고, 미국이 저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걸 예측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했어야 됩니다. 항상 일 터지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게 아니라, 작은 나라는, 영향력이 작은 나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일찍 예측하고 더 일찍 분석해서 더 먼저 선수를 두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일은 벌어졌고 이제 어떻게 주워 담지라는 분위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주어 담을까로 끝나면 안 된다. 네. 이 다음 스텝을 우리가 예측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상호관세 협정이 아직 종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언론에서 다루는 걸 보면 이 상호관세 협정이 이루어지면 모든 일이 종료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하. 이게 끝나는 겁니까? 그 뒤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또 다른 걸 요구하겠죠. 얼마든지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FTA 재개정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걸 뒤쫓아가기 위해 헐떡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나 바쁘고 쫓기고 힘들고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트럼프가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주쯤 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다음 달에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할 것 같고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에 대해서 똑같이 시진핑이 금년에는 이러할 것 같고 내년엔 이럴 것 같으며 3년 후엔 이럴 것 같고 10년 후엔 이럴 것 같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준비를 해야 이게 어떤 성과를 볼 수 있지. 다 쌀이 밥이 든 다음에 왜 국수로 안 만들고 밥을 했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볼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이철 박사님과는 이 차이나테크의 역습, 이 신간을 바탕으로 우리가 또 이제 중국의 기술력, 네.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이게 뭐 단순히 중국 기술 이만큼 왔습니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우리에게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는 이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철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